엄마,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여행 가는 거 어때요? 무슨 여행? 요즘은 칠수나 잔치 같은 거 안 하고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경우가 더 많던데? 저희 회사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요. 자식들은 처음으로 20부들에 모여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나 딸 모두 맞벌이에 다들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이 되나 보다 싶었던 박 씨는 여행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서 펑 크게 소려내보다 싶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그러자. 근데 니들이 시간이 되냐? 엄마 생신인데 회사야 휴가 되면 되는 거죠. 한 서방도 휴가 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니들이 시간 된다면야 나는 좋지. 어디로 갈 생각이야?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면 너무 돈 많이 나올 테니까 가까운 일본 어때? 요즘 일본 갈 바에는 동남아 가서 그냥 추운 데에서 묵는 게 훨씬 나아. 그래? 그럼 패키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너가 좀 알아보고 알려주라. 어차피 나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니들끼리 정하고 나한테는 말만 해주면 된다. 박 씨는 싱글벙글하면서 자식들의 접시 위에 예쁘게 생선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서 여행까지 계획해 주다니 그 어느 때보다 기뻤습니다. 며칠 후 딸 재영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타는 거요. 그게 어디냐? 베트남이요. 엄마랑 오빠네 우리까지 하면 돈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냐? 일본보다는 싸다 그러더니만 그런 것도 아닌가 보구나. 엄마는 괜찮아요? 내가 한 괜찮을 게 뭐 있냐? 니들이 나한테 시간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박 씨는 자식들이 많은 돈을 쓸 게 걱정되면서도 여행을 간다는 게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박 씨에게 정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행자의 계좌번호 받아서 보내줄 테니까 예약금 넣어줘요. 예약금? 그걸 내가 내는 거냐? 엄마가 여행 경비 대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내 생일인데 내가 돈 내고 여행을 가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우리는 회사도 어렵게 빼고 시간 내는 건데 그 정도는 당연히 엄마가 내줘야지. 박 씨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성질까지 내는 딸의 말을 듣고 몸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식들이 어쩐 일로 자신에게 나서서 돈을 쓰겠다고 하는가 했더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머님 칠순을 축하하는 여행에서 어머님 때문에 가게 된 여행이니? 여행 경비는 전부 어머님이 부담하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네요. 이런 자식들에게 어머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실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옥 씨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 구월을 자라면서 겪었던 서러운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남편 이 씨와 함께 자식들과 오순도순 가정을 이루며 살았었다는 게 마치 꿈같이 느껴졌을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친척들 집에 맡겨져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친척 중 그 누구도 박 씨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없는 사람처럼 숨죽이면서 사는 것밖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돈벌이도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은 그나마 나았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난 이후에는 얹혀서는 친척 집에 생활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꼬박 앉아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친척들 집을 전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할 일 없이 두 발 뻗고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별로 안면도 없는 사람들과의 동침이라 해도 박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도 볕이 들은지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누구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으려 했지만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애정을 보이는 이 씨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의 남편이 된 이 씨는 일하던 공장의 거래처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이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거래처가 있어서 먹고 사는 것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부모 없이 자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박 씨는 자기만 믿고 결혼하자는 남편을 따라갔다가 무진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 씨는 박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모아뒀던 쌈짓돈을 타러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친척들 집도 여러 명이 투영켜 자야했던 금장의 기숙사도 아닌 박 씨가 처음으로 가져본 집이었습니다. 사글세로 들어가 살아야 했던 집이기는 하였지만 박 씨는 그 역시 감지덕지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박 씨와 살 것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하나뿐인 아들의 뜻을 이길 수 없었던 시부모님 역시도 박 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나름대로 시집살이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제야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 그것밖에 안 되는 자신의 처지도 꽤 만족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굉장히 깨어있던 사람이라 적극적으로 박 씨를 변호해준 덕분에 시집살이 정도는 무난하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친척들 손에 맡겨지며 적지 않은 눈칫밥을 먹어왔던 박 씨에게 시집살이는 가족들이 가져주는 관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 무진 세월 견디는 게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구나. 박 씨는 그리 여기며 쉽지 않은 시부모님과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박 씨 부부에게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 하나 더 낳아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했지만 박 씨 부부는 둘 정도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차례대로 가족들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박 씨는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가족들 중 유일하게 오열했던 이였습니다. 남편 이 씨는 그런 박 씨의 선한 면을 사랑했습니다. 민준아, 이번 시험 성적이 왜 이런 거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너 이렇게 해서 대학이나 갈 수 있겠냐? 물감을 안 가져. 제가 딱히 하고 싶은 공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대학 안 나오면 취업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 어쩌려고 이러냐? 아들은 희죽거리며 웃으면서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공부머리가 없으면 운동을 잘하든 그림을 잘 그리든 어떤 것 하나에는 소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박 씨의 고민은 아들뿐 아니라 딸에게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남의 자식들은 따로 공부를 시킨 적도 없는데 척척 좋은 성적도 받아온다고 한다던데 박 씨의 자식들은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수월하게 나오는 법이었고 아들은 그 시절 재수까지 해서 대학에 보내야 했을 정도로 박 씨의 마음고생을 시켰습니다. 뭘 그리 안 달복더래. 대학 같은 거 안 나와도 다쳐 살 길은 찾을 수 있어. 나는 애들이 공부는 안 하더라도 대학 가서 남들 다 하는 대학 생활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야 아무 대학이나 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왕이면 공부도 좀 해서 괜찮은 대로 취직도 하고 그래야 우리 걱정을 좀 덜 것 아닙니까? 됐어. 나이 들면 자기들도 어디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다 먹고 살 길은 생겨. 그럼 다행이지만 또 그게 안 되면 어쩝니까? 남편 이 씨는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는 박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항상 자식들을 보면서 애를 그렸고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부모도 없이 자라 그 모진 세월을 겪으며 공부 한 번 마음 놓고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자식들은 그런 것도 아니니 제발 기대 이상은 아니어도 평균 정도는 해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박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래도 두 사람 모두 4년제 대학에 진학해 주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처럼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타오는 일은 없었어도 졸업까지 하고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까지 해준 것만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은 꼭 한 번에 원하는 대로 풀리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작지 않은 등록금을 쏟아부어 그래도 회사까지 들어갔고 돈을 벌고 있으니 부모로서 역할은 대부분 해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이제는 별 걱정 없지? 민준이도 채영이도 취업 성공했으니 당연히 해내야 하는 걸 뭐.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도와줬으면 대학 졸업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대학 가서도 금 찾아 헤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아이고 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명확하게 지도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괜히 대학에 돈 갖다 버릴 필요도 없었겠어요. 다 지나간 일 생각하면서 열내지 말고 이제는 우리 인생 살면 되는 거야. 박 씨는 남편 이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식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취업을 한 후에 자식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기가 힘들다며 차를 사달라질 않나 독립하고 싶으니 집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을 내놓으라 하기도 했습니다. 거절할 법도 하지만 박씨 부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식들에게 그리 무한정 사랑을 주었던 것은 남편 이씨가 아닌 박씨의 뜻이었습니다.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박씨가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 너무 매정하게 굴기는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을 그렇게 어화둥둥 키우면 안 된다 말하면서도 매번 박씨의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조만간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민준이 너 만나는 처자가 있었던 거냐? 네, 이렇게 연애만 하면서 돈 쓰는 것보다는 빨리 살림 합쳐서 돈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됐다. 연애 오래 한다고 결혼할 마음이 드는 건 아니기는 해. 그래, 결혼 자금은 얼마나 모았어? 제가 취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둘이 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박씨 부부는 아들이 입을 열자마자 돈 이야기가 나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면서도 부부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 이씨는 크게 화를 내면서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너는 결혼 자금도 없으면서 무슨 살림을 차린다는 게야. 요즘 다 모으고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도움 좀 주실 수 있으면 달라는 거죠. 너 재수하면서 대학 다닐 때도 우리가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다 줬잖냐. 그래, 민준이 너 지금 이런 태도는 아버지가 충분히 화내실 만하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걸로 보이는구나. 해주실 형편이 안 되는데 떼쓰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말해보고 안 되면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여쭤보지도 못해요. 아들의 결혼 자금을 단단히 요구할 때에는 그리 너그럽던 어머니였던 박씨 역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어느 정도는 도와줄 형편이 되었고 도와줄 마음도 있었지만 자식들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싶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딱 고집고 싶어 단박에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박씨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어느 정도도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게 이득이라 하는 말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정말로 애들한테 미리 증여를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게 득보는 겁니까? 그렇지. 증여 한도도 있고 하니 여름만 된다면야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그럼 우리 민준이 결혼할 때 그냥 조금이라도 도와줄까요? 아이고, 또 그거 걱정하고 있었구만. 오늘 정숙이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해주지 뭡니까? 일단 저들 모은 돈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해줄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잠자고 있어? 박씨는 남편 이씨의 말을 믿고 어찌해줄 작정인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이씨는 아들 내외를 불러 둘이 합치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자신 있게 대답해. 돈 뭐 모은 게 죄도 아니고 솔직한 사정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 결혼식 자금 빼면 2천만 원 정도 부진금으로도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들 엄마가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나도 충분히 고민해봤다. 남편 이씨는 자신의 재산도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물려줘야 하는 것이니 일부를 미리 증여해주겠다는 언지를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 이씨 앞에서 활짝 웃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 박씨는 그런 아들이 얄미우면서도 자신처럼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가 있으니 자식들도 저리 기댈 때가 있어 구김살 없이 잘하는구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처럼 큰 고난 없이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들 민준 씨의 결혼 후 딸 재영 씨 역시 3년 터울을 두고 예비 사위와 덜컥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취업을 하자마자 살림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씨 부부는 다 취업을 한 딸, 아직 대학도 채 졸업하지 못한 사위를 위해서 아들에게 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선옥의 너는 정말 모든 고생 다 끝났네. 자식 걱정은 할 일 없겠어. 요즘은 손주 나오면 부모가 다 봐줘야 한다고 그러더라. 무슨 우리 다 늙었는데 해보다가 관절 다 나가면 그게 더 고생이다. 박씨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신세와 다르지 않아 금장에서 함께 일했던 정숙 씨와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박씨와 다르게 정숙 씨는 금장에서 만난 남자와 살림을 차린 후 일찍이 사별하고 혼자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로 박씨의 자식들과 잘 어울렸던 정숙 씨의 딸은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남편이 돈이나 잘 버니 애들 결혼할 때도 척척 부어줄 수 있었지. 나는 우리 가을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말도 마라. 애들이 하도 저르고 든든하니 해준 거야. 그게 어디냐. 나는 우리 가을이 어렸을 때 밥도 풀떼기에만 먹게 한 게 그리 한인데 가을이는 대기업 들어갔지 않냐? 나는 그렇게 저 알아서 잘 사는 자식 있는 너가 더 부럽다. 박씨와 정숙 씨는 서로의 차질을 진심으로 풀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 공장에서 일하며 만난 소녀들이 나이 60이 넘을 때까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서로의 차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씨는 고민이 있을 때 정숙 씨와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슴에 돌덩이가 하나 얹어져 있었던 것만 같은 느낌이 사라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남편 이 씨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자식보다 가장 먼저 달려와 주었던 것이 바로 정숙 씨였습니다. 예, 선호가. 이게 무슨 일이냐. 정숙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는 것처럼 조용히 가 있더라. 나 이제 어떻게 사니? 이 바쁘한 년 이제 좀 남편이랑 둘이 잘 살아보나 했더니 박씨에게 정숙 씨는 거의 친정 식구들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도 박씨에게 10원 한 장 빌린 적 없었던 정숙 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왜 그리 빨리들 떠나버리는지 정숙 씨 역시 암에 걸려 일찍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 남은 자신의 벗인 정숙 씨의 치료비까지 대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박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자신이 이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있게 도와준 남편 이 씨와 정숙 씨마저 자신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을아, 너희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장례 비용이고 뭐고 다 해결하마. 이모, 저희 엄마 진짜 후감시켜주고 싶었어요. 너 마음 다 안다. 너희 엄마들도 그런 마음인 거 알아서 편하게 갈 거야. 박씨는 세상에 홀로 남은 친구의 딸인 가을 씨가 꼭 자신과 같은 처지인 것 같아 매우 안쓰러웠습니다. 하루 쉬는 날도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려 있었던 것도 정숙 씨와 함께 살 수 있는 자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과 친구처럼 어렸을 적 부모를 여인 것은 아니니 제 가정을 꾸리기만 한다면 자신처럼 기댈 곳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며 위로를 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너 이제 엄마 보고 싶거든 나한테 와라.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러. 이모 감사해요. 가을 씨는 정말로 박 씨와 하였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민준 씨와 딸 채영 씨가 찾아오지 않는 명절에도 가을 씨는 꼬박꼬박 박 씨의 집에 들러 시간을 보내다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박 씨는 이제는 자신이 자식들의 기댈 곳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정작 그런 부모의 소중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못하냐? 애 엄마 몸이 무겁잖아요. 1시간 거리긴 해도 요즘 배도 자주 뭉친다 그러고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가랴? 운전도 못하시는 분이 버스 타고 오시면 더 고생해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뭐 그래, 새아기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푹 쉬어라. 예, 엄마도 명절 잘 보내세요. 박 씨는 아들을 배려해 자신이 가보겠다고도 했지만 단칼에 거절하는 태도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북적북적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 생각했건만 현실은 전혀 박 씨의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얼굴을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본래 자신에게 무관심한 자식들이 서운했지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 씨는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핑계로 저가 식구와 거의 악별을 하다시피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이동하는 게 번거롭다면서 박 씨에게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게 한참 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박 씨는 홀로 명절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이모, 저 스타일, 가을이 왔냐? 손에 뭘 이렇게 한가득 들었어. 이리 줘라. 이건 이모 선물. 이건 같이 먹으려고 음식 좀 해와 스타일. 세상에 이걸 너 혼자 다 했냐? 매년 엄마랑 하던 건데 돌아가신 후에 딱 해낼 수가 없어서요. 가을 씨는 박 씨의 자식들보다 더 꼬박꼬박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박씨 역시 중요한 나이마다 자신을 찾는 가루시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지내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명절만큼은 서러운 감정이 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박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 가루시는 명절은 물론이고 신년, 박씨의 생일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챙겼습니다. 박씨는 그런 가루시를 보면서 자신의 자식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보고 싶었던 건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물론이고 손주들의 얼굴도 한번 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박씨는 점점 자식들에 대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리움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있죠? 이제 곧 들어간다. 오전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거든. 다행이다. 저 급하게 어디 좀 가봐야 하는데 강서방이 시간이 안 돼서 애 좀 봐줘요. 잤나? 너는 이럴 때만 나 찾는 거냐? 무슨 소리예요?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아무튼 알겠다. 나는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 얼른 애 데려다 놓고 보리에 보러 갔다 와라. 알겠어요. 나 저녁에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오랜만에 소녀랑 시간 좀 보내고 있어요. 딸 채영씨는 그렇게 자신이 볼 일이 있을 때에만 박씨를 찾았습니다. 박씨는 딸이 그리 이기적으로 구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소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서운한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모님, 소녀가 있으셨어요? 우리 딸 자식이 자주 안 와서 못 봤나? 예, 그동안 한 번도 안 맡기셔서 그런가. 저는 자녀분들 결혼하신 줄도 몰랐네요. 아들도 자식 둘이나 있고 딸도 요놈 하나 키우고 있어. 박씨는 오랜만에 소녀를 안아들고 돌아주며 집안일을 봐주고 있는 가정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한 지 반년이나 된 가정부가 손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둘러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것으로 느껴져 씁쓸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번에 봤던 그분이 따님이셔요? 며느리셔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왜? 호리호리하고 단발머리한 그 아가씨 있잖아요. 아, 가을이 말하는 거구만. 걔는 내 친구 딸이야. 내 딸은 따로 있고. 그러시구나. 자식처럼 참 싹싹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그분이 딸인 줄 알았네요. 박씨는 가정부의 말에 별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얼굴을 안 비추었으면 가끔 오는 친구의 딸을 제 자식으로 오해할 일까지 벌어지나 싶어서 성질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주 오라 일러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운함을 안고 가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소녀와 한참 재미있게 놀아주다가 박씨가 지쳐갈 때쯤 딸과 사위가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소녀를 데리고 갈 줄은 알았지만 함께 저녁이라도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기다렸는데 이미 딸은 술에 취해 있는 것인지 어디선가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습니다. 또 오면 저녁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저 은혜 밖에서 볼 일 있다고 했잖아요. 저녁 먹은 지가 언젠데. 사모님, 그럼 반찬 해놓은 건 다른 분 챙겨드릴까요? 너 반찬 가지고 갈래? 그래 보이는데. 다른 가사 도우미가 반찬을 챙기고 있는 식탁으로 다가가 밀폐 용기를 열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박씨는 이미 그리 행동하는 것도 싫었는데 반찬 타박을 하는 딸의 태도를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아유, 이거 이렇게 짜서 먹겠어요? 간이 좀 세요? 가져가셔서 밥이랑 먹으면 딱 맞을 텐데요. 우리 애도 같이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입맛에는 딱 맞다고 하셔서 아줌마 일 오래 안 하셨나 보다. 한참 간분 맞추시는 가사도우미는 또 참보네. 딸이 그리 말하자 박씨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가사도우미 강희씨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박씨도 자신의 딸이지만 누군가에게 그리 무리하게 구는 것을 처음 봐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 반찬을 한 번 더 집어먹으려는 딸의 손을 탁 쳐내버렸습니다. 아, 엄마, 왜 그래? 너 누가 손으로 음식을 그리 집어먹어? 그리고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왜 엄마 입맛이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짠데 어떻게 먹는데?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누가 보면 너도 좀 가지고 가달라고 사정한 줄 알겠다.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 정말 이상하네. 볼일에 다 봤으면 얼른 가라. 괜히 우리 집 살림에 갖다부터 말 얹지 말고. 박씨는 그리 보고 싶었던 딸이었건만 지금만큼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예의 없이 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른 딸을 돌려보내고 기분이 상했을 경희 씨를 달래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딸 채영 씨는 그런 박 씨의 태도가 불쾌하다는 듯이 얼른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사위도 어색한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벅 숙여 박 씨에게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딸 내외가 손녀를 데리고 돌아가자마자 박 씨는 가사도우미 경희 씨 손을 붙들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 딸이 나쁜 애는 아닌데. 아유, 괜찮습니다. 지금 생각한 이 음식이 좀 짜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에이, 무슨. 내 입맛에는 딱 맞으니 딸아이 말은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박 씨는 그 달에는 경희 씨의 월급을 조금 더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를 할 방법을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자신만 보면 무언가 뜯어먹을 궁리를 하는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 생각했던 박 씨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에게 무언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멈추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란 애를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는 해도 또한 남편의 말 맞다나 그게 꼭 돈을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낳았으니 차를 사달라고 한다거나 산후조리비를 마땅히 대줘야 하는 것처럼 굴었던 자식들의 버릇에 이제라도 고쳐놓아야 하겠다고 여겼습니다. 당장 박 씨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정숙 씨만 보아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을 씨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을 보면 그것만이 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옥이가 올해 70인가? 이제 그 띠든 살생일 다가오네요. 칠순 잔치 같은 거 안 하나? 우리 나이에 한 살 먹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잔치까지 합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 챙길 날이 뭐 있어? 그런 거라도 해야지. 맞아. 나만 해도 몇 년 전에 자식들이 뷔페인가 빌려서 간단하게 해줬는데 박 씨는 오랜만에 개를 들고 있었던 친한 지인들을 만나 수다를 떨다 어느덧 자신도 70의 나이가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박 씨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건만 모임 내에서는 나름대로 막내 역할을 맡고 있어 이런저런 훈수들이 빗발쳤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박 씨도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자식들과 그리 가까이 지내지는 않더라도 칠순에는 자식들이 잔치도 열어주고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달력을 보며 자신의 칠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먹는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도 가족들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줄 것만 같아 끈끈한 기대감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자식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친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슬쩍 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준이냐?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없는 거야? 혈일도 없는데 무슨 연락을 드려요? 무소식이지 소식이에요. 별일이 있어야만 연락을 한다는 게야? 그럼 내 장례식에나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야?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슨 일이세요? 박 씨는 아들과 전화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자신을 살뜰하게 챙기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안부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을 터. 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박 씨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조차 성가신 일이라 여기는 모양이었습니다. 너 다음 달엔 내 생일이는 거 알고는 있냐?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연말 된 줄도 몰랐는데 시간 진짜 빠르네요. 나 올 하루 70된다. 내 얼굴 볼 날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잘해. 속 안 썩이고 알아서 잘 사는 게 잘하는 거죠. 뭘, 아들은 박 씨의 말에도 심드렁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딸과 무언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전화를 하면 할수록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어찌 해줄 생각이야? 뭘 어떻게 해줘요? 그냥 가족들 모여서 간단하게 밥이나 먹으면 되지. 뭐 대수라고 그런 걸 물어요? 부담스럽게. 야, 다른 집 자식들은 칠순이라고 이것저것 다 준비한다 그러는데 너는 참남이 되어서 너무한 것 아니냐? 매번 생일은 돌아오는데 뭘 그런 걸로 서운하셨어요. 그럼 안 서운하게 생겼냐?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아들 민준 씨는 박 씨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박 씨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고 싶지도 않아 그대로 휴대폰을 끄고 씩씩댔습니다.
다음날 휴대폰을 켜보니 아들뿐만 아니라 딸 채영씨에게서 온 전화도 몇 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황을 미루어 보아 아들이 제 여동생인 채영씨에게까지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진 박씨는 이른 아침부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따, 엄마,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 전화 받기 싫어서 잠시 꺼뒀다. 무슨 일이야?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생신 다음 주더만. 뭐 가지고 싶으신 거 있어요? 너는 이번 생일이 내 칠순인 거 알기는 아냐? 알지? 그럼 뭐 친구분들 모시고 잔치라도 열어줘요. 그런 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만 해주겠다는 거냐? 니들도 참 정말 너무한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직도 생일 챙기고 싶은 소녀네. 소녀 너도 그런 쓸데없는 말이나 할 거면 끊어라. 내가 니들을 잘못 키웠다. 알겠어요. 일단 오빠랑 상의 좀 해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박씨는 엎드려 절박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일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려는 자식들에게 이런 것이라도 얻어내야 속이 풀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씨는 딸과 전화를 끊고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심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밑밥까지 다 깔아준 상황에서 취소안에 자식 둘이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질 것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아니 자식들이 이런 자신의 마음까지 몰라줄까 싶은 마음 반, 자신에게 무언가 뜯어낼 게 있을 때에만 설설 뜨는 놈들이니 안 봐도 뻔하다는 마음 반, 기쁜 날을 앞둔 박씨의 마음은 더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칠순 잔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오랜만에 박씨의 집을 찾아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여행 가는 거 어때요? 무슨 여행? 요즘은 칠순에 잔치 같은 거 안 하고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경우가 더 많던데 저희 회사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요. 자식들은 처음으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나 딸 모두 맞벌이에 다들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이 되나 보다 싶었던 박씨는 여행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서 풍 크게 쏘려나 보다 싶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그러자. 근데 니들이 시간이 되냐? 엄마 생신인데 회사야 휴가 되면 되는 거죠. 한 서방도 휴가 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니들이 시간 된다면야 나는 좋지. 어디로 갈 생각이야?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면 너무 돈 많이 나올 테니까 가까운 일본 어때? 요즘 일본 갈 바에는 동남아 가서 그냥 추운 데에서 묵는 게 훨씬 나아. 그래. 그럼 패키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너가 좀 알아보고 알려주라. 어차피 나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니들끼리 정하고 나한테는 말만 해주면 된다. 박씨는 싱글벙글하면서 자식들의 접시 위에 예쁘게 생선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서 여행까지 계획해 주다니 그 어느 때보다 기뻤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에는 가족들끼리 이렇다 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 여행을 갈 일 같은 건 없다 생각했는데 이런 특별한 날도 찾아오는구나 싶어 사실 지금까지 서운했던 마음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모는 좋겠네. 좋다마다. 걔네가 어쩐 일로 여행을 다 가자고 하더라니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글쎄다. 채영이가 알아보고 민준이한테 알려준다 그러던데 이모 여권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만들어서. 예? 얼른 줘봐요. 유효기간 다 되면 물 쓰는데 빨리 준비해놔야지. 오랜만에 박씨의 집에 들은 가을씨는 박씨의 여권을 받아들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여권을 꺼내어보면서 박씨는 정말로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싶어서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 이거 기간 만료됐네. 얼른 재발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냐? 여권 다시 만들려면 한 달은 걸릴 텐데 어쩌냐? 무슨 한 달? 요즘은 신청하면 3-4일이면 나오니까 얼른 나랑 같이 나가서 재발급 신청해요. 또 시간 되냐? 나 혼자 가도 된다. 데워다 드릴게요. 오늘은 휴가 내놔서 시간 괜찮아. 박씨는 가을시에 차를 타고 여권을 재발급받으러 집 가까이에 있었던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웬 기계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여권 사진도 다시 찍고 무사히 발급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자식들이 여행 예약을 하기 전까지 여권 발급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급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딸째 영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타는 거요. 그게 어디냐? 베트남요. 엄마랑 오빠네 우리 가자면 돈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냐? 이분보다는 싸다 그러더니만 그런 것도 아닌가 보구나. 엄마는 괜찮아요. 내가 한 괜찮을 게 뭐 있냐? 니들이 나한테 시간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박 씨는 자식들이 많은 돈을 쓸 게 걱정되면서도 여행을 간다는 게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박 씨에게 장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행사의 계좌번호 받아서 보내줄 테니까 예약금 넣어줘요. 예약금? 그걸 내가 내는 거냐? 엄마가 여행 경비 대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내 생일인데 내가 돈 내고 여행을 가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우리는 회사도 어렵게 빼고 시간 내는 건데 그 정도는 당연히 엄마가 내줘야지. 박 씨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상절까지 내는 딸의 말을 듣고 몸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식들이 어쩐 일로 자신에게 나서서 돈을 쓰겠다고 하는가 했더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칠순의 자식들과 한번 시간을 보내보겠다고 여행 경비를 직접 해주기는 싫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흔쾌히 지원해 주었을 것도 빈정 이상의 더 이상은 하기가 싫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결혼할 때 살만한 신혼집도 마련해줬고 그 후로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들과 딸 내외가 겉으로나마 번지르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박 씨 부부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남편이 자식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할 때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생각하는 박 씨였습니다. 니들은 생각이란 걸 안 하고 사는 거냐? 갑자기 그게 뭔 소리예요? 뭘요? 누가 칠순에 제 돈 내고 여행을 가냐? 이 말이야? 엄마, 우리 주머니 사정번이 알면서 그러실 거예요? 돈도 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들 주머니 그동안 채워준 게 누구였어? 박 씨는 더 이상 서운함을 숨길 수도 없어서 휴대폰에 대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은 당황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박 씨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 입에서 자신들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여행이고 보고 자식들의 얼굴은 마주보고 있기도 싫었습니다. 딸과의 전화를 끊은 후 자식들이 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칠순 잔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지인이 많았던 것은 아니라서 작은 식당을 알아보고 칠순 잔치를 위해서 통째로 빌릴 수 있는지를 물어봐가면서 자신의 70번째 생일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구월을 자라면서 자신의 생일을 챙겨준 이 없었고 나이가 드니 자식들에게도 외면을 받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척이나 서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일을 쓸쓸하게 보내는 것은 더 싫어서 평소에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라도 초대를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박 씨였습니다. 이모, 여권 찾으러 갔어? 아니, 나 여행 안 가기로 했다. 왜요? 아니, 저 퇴근하고 집으로 갈 테니 만나서 얘기해줘요. 여권을 찾으러 갔냐며 전화를 하였던 가을 씨는 박 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박 씨의 집에 들이닥쳤고 박 씨는 가을 씨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식들을 욕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에게든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오빠랑 언니도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네. 사정은 무슨 사정? 나한테 돈 다 내라 그러고 안 낸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연락도 없다. 박 씨는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더 실망했습니다. 그러니 가을 씨에게 자신의 속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만 같다는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에이, 기분이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못해줬던 거 이모한테 해줄게. 뭘 말이냐? 이모 칠순 잔치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꼭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오기가 생겨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줄 테니까 이모는 가만히 있어요. 됐다. 내가 이미 식당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다. 에이, 이모는 가만히 있으래도. 나도 엄마한테 한 번도 못해드려서 마음 편하지 않았는데 이모한테라도 해주게. 가을 씨는 먼저 나서 식당도 예약하고 나름대로 초대장을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쁜 종이에 적힌 자신의 구연에 부신다는 문구를 어루만져 본 박씨는 무언가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대체 왜 평생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서러움이 비어들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후로 또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박씨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생긴 후로는 한 번도 부모에게 받아보지 않은 사랑을 주었건만 자식들은 그런 박씨의 진심을 번번이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씨는 그나마 가을이라도 자신의 옆에 있어 주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기댈 수 없는 자신이나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엄마를 떠나보낸 가을이나 혈이 다를 바 없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커진 딸을 두고 가버린 자신의 벗이 더욱 사무치게 그리웠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무 내가 민준 오빠랑 새어머니한테는 따로 연락할 거니 기분 풀어요. 시들 여행 경비 안 대주면 취순도 안 챙긴 모양인 애들한테 뭐하러 연락을 해. 그래도 그 위안에 자식들이 없는 게 말이 돼요? 가을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9월을 자라면서 결혼식에 부모님이 없는 경우에도 하다못해 가까운 친척들이 대신 앉아주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칠순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식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을씨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지만 박씨도 자존심에 자신이 아들이나 딸 대회에게 참석하라는 말을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럼 그러단지 아유 언니랑 오빠도 참 우리 이모 마음을 왜 이렇게 상하게 했대. 가을씨는 박씨의 옆에 딱 달라붙어서 기분을 풀어주려 부단히 애썼습니다. 박씨는 자식들 때문에 계속 상만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억지로라도 웃는 척을 하며 자신의 구연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씨 손에 붙잡혀 자신의 칠순 잔치에 입을 만한 한복도 빌려보면서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자식들이 아무런 소식도 없는 것이 대신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잘 알고 지내던 가을씨가 연락까지 하겠다 하였는데 잔치날에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 가을아. 나 오늘 너무 화장이 진한 거 아니냐? 이모, 무슨 소리야? 이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사진에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냐?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질 않으니 너무 예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들 왔는데 이제 가실 준비하셔야지. 박씨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오랜만에 어여쁘게 화장을 한 후 잔치 주인공인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사회자도 왔고 손님들 좌석은 거의 꽉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 중 누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디를 나갔나 생각하려 해도 며느리나 사위, 손주들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이런 근심이 있다는 것을 티내기 싫어 그저 생글생글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박씨의 칠순 잔치가 시작되었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자식들이 없다는 것을 사회자에게 전달하였는지 관련된 식순이 모조리 빠져 분위기가 다소 민망해졌습니다. 보통의 잔치라면 손주들의 축하 공연이나 편지 낭독 그분 감사의 인사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하나 없이 밍밍한 자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박씨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식들은 행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손님분들을 위한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박선음 여사님의 구의원에 자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이니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실 때에는 답례품을 준비하였으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박씨가 부끄러움에 차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있을 때 가을씨가 나섰습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박씨의 칠순을 축하해 주었고 그렇게 자식들이 없는 칠순잔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씨도 어느 순간까지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몰려왔으나 가을씨의 축사를 들으면서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자식들이라면 파는 자신도 부모 역할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씨는 가을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꼭 하나 가을씨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아, 내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뭘 미안해요. 이모가 좋았으면 했는데 내가 괜한 일을 벌였다 싶기도 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카리 씨는 자신이 투순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해놓고 일은 버려놓았는데 정작 박 씨의 자식들이 참여하지 않아 분위기가 애매해진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모, 그럼 오늘 푹 쉬어요. 하루 종일 준비하고 사진 찍고 고생했어요. 가을이 너도 오늘 아침부터 너무 수고했다. 박 씨는 그것도 나름대로 행사하고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여나 자식들이 집에 와 있지는 않을까 했지만 그 역시도 박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불 꺼진 집에 터벅터벅 들어온 박 씨는 대충 씻은 후 얼른 침대에 누웠습니다. 째깍째깍 시계의 추침 가는 소리만 들렸고 그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히 투순 잔치를 한다고 해서는 망신만 당하고 카리 씨를 고생시킨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던 박 씨는 고단한 몸으로 일찍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박 씨는 어쩐지 어느 때보다 몸이 가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잠에 이루어서 그런지 자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며칠 후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 딸, 사위까지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박 씨가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다들 허겁지겁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들 가오리가 내 칠순잔치 하느라고 오라는 소식 전했다던데 왜 참석 안 했냐? 박 씨가 질문을 던졌지만 그 누구의 입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애초에 자식들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아들과 딸 내외가 저들끼리만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돈 안 대준다니까 여행 안 간다 하더니 니들끼리는 잘도 다녀왔더라. 이미 휴가는 대놓고 부를 수도 없으니 그랬죠. 엄마, 저희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많이 화나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럼 코리안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라도 왔어야지. 미리 여행 예약은 다 해두고 돈도 다 넣어놔서 부를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돈 날리고 여행을 가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니들은 단 한순간도 부모인 때가 우선시되는 법이었구나. 박 씨는 자주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자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딱히 할 만한 변명이 없는 것인지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고아를 자라면서 자신에게 가족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가족들이 있는 것이 다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다.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주었나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 엄마, 진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잘못이 맞다. 나처럼 궁핍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과하게 해줬어. 그랬으면 안 됐는데 버릇 잘못들인 내 탓이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이제는 제법 빈말도 잘 나오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미 마음 굳혔다. 아들 내외와 딸 내외는 내내 바닥만 보고 있다가 박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명 박 씨의 뒷말이 자신들에게 득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이제는 그런 애처로운 자식들의 눈을 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내 남은 재산 단 한 푼도 주는 일 없을 거다. 엄마, 갑자기 재산을 이거 왜 넣어요? 저희가 서운하게 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재산은 줄 거지만 앞으로는 니들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 말해야 하냐? 박 씨는 자신의 지금까지 우유분을 담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규정을 짓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 제대로 보니 자식들은 그 상황에서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자식들이 자신의 무언가 빼먹을 게 있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생각은 한 적이 있었지만 이토록 생경하게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존경이나 사랑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껏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나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 내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 앞으로는 내 눈앞에 의심도 하지 말아라. 엄마, 자식이라곤 저희밖에 없는데 그러지 좀 마세요. 어차피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면서 이런 말 해봤자 토하겠어요. 그래요? 엄마 저희 빼면 다른 가족들도 없으신데 사정 좀 이해해주세요. 엄마가 저희랑 적을 지고 살아봤자 엄마 손해인 거 몰라요? 내가 고아라는 게 내 자식들에게도 약점이 될 줄은 몰랐구나. 듣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희가 뭐 엄청나게 배려는 저질렀어요.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세요.
아들 민준 씨는 아주 당당한 태도로 박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박 씨는 별반 다르지 않은 딸은 물론이고 남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듯이 인상을 구기는 며느리와 사위 중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그냥 둔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재산을 서로 가지겠다며 서로를 헐뜯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들 말고 가족도 있잖냐. 가을이 피가 섞인 가족이요. 아주 같이 지내는 그런 가족이랑은 다르죠. 피도 안 섞인 가을이도 해주는 걸 니들은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뭐 얻어먹을 게 있을 때만 얼굴 빼끔 비추고는 자식이라는 것 이용해 내 등 처먹었던 거였냐? 결국 엄마 늙으면 무시고 사는 건 저예요. 니들은 나 사지 정신 멀쩡할 때도 모르는 체하고 살면서 오락가락할 때 되면 찾아오려고 그러냐? 박 씨는 더 이상 자식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것만 자식들은 박 씨가 뭐 어쩔 수 있겠냐는 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하울이 입양할 거다. 남은 재산은 딱 하울이 주고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엄마, 진짜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들이 일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냐?